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어떤 기술 발전을 좀 제재하고 있잖아요. 네. 첨단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또 빨리 올라오고 있는 걸까요? 중국의 기술은.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아주 기초과학의 저변이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을 미개한 나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중화민국이 망하고 중국이 들어설 그 당시에 네. 중국의 기초과학은 그때부터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게 이제 중공이 들어서고 문화대혁명이니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때 돈도 못 쓰고 개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이지. 네네네. 예, 그 굉장히 넓은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구소련으로부터 많은 그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을 받았고요. 아하. 구소련에게서도 과학기술을 전이 받은 것도 있고 네네. 이전 받은 것도 있고 네. 기초과학기술도 원체 저변이 넓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돈도 많이 예, 투자하고 그리고 있고. 지금도 기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엄청나게 데려죠. 바로 지난주에 그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이 예, 샤오미. AI 하는 29살 먹은 아가씨를 예. 우리 연봉 200억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제가 중국의 TCL이라는 회사에 그 정보 시스템을 총괄하는 예. CIO라는 자리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 우리 회사 맞은편 건물에 네. 저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중국 친구가 있었어요. 예, 예. 회사도 비슷해요. 회사 규모도. 네. 그 친구 연봉은 제 연봉 10배. 그 중국 회사. 예, 중국 회사의 예, 중국인인데 어. 예, 제 연봉 10배. 그게 그러니까 중국은 이 다 자본주의 논리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 자본주의 논리는 아니고 시장 경제 논리로 너의 시장 가치가 연봉 10배를 줘야만 한다면 그럼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 야. 그러니까 이 친구의 시장 가치가 연봉이 300억인데 네네네. 내가 200억만 주고 데려올 수가 있었어. 그럼 난 100억 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는 말은 시장 경제인데 사장님 저 연봉 10억 주십시오. 저 미국 가면 20억도 받습니다. 여긴 한국에 뭐 이게 그쵸, 우리 그쵸. 정서잖아요. 그래서 결국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중국은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끊임없이 초빙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하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이 네. 하나씩 둘씩 계속 중국으로 오고 있어요. 아. 왜 오냐? 물론 돈도 많이 줍니다. 근데 그 정도 되는 과학자들이 뭐 연봉을 27억 주면 오고 26억 주면 안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나는 이 연구를 하고 싶다. 좋다, 오케이. 오세요. 그래서 하시려는 연구가 뭐라고요? 가나다라 마바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가나다라 마바사 연구소 소장님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해서 돈도 주고 주변도 처리해주고 극진히 대접해서 사람 붙여주고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건데 결국 그들이 노리는 건 그잖아요. 그 연구 결과를 다 중국이 귀속시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도 안 투자시킨 해요. 만큼. 그거 다 그 지재권 다 등록하라고 그러고 예. 다 당신 돈 벌라고 그래요. 그래요? 예, 다 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면 그 돈 버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 중국 회사 걸로. 아니 그 사람 회사지만 중국에 만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다시 뭐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국으로 가져간다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아유 왜 못해요? 가능해요? 그게? 아니 뭐 알리바바고 텐센트고 다 미국 가서 상장했지 어디 중국에 상장했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 그 높은 연봉을 받고 예, 중국에 있는 연구소에 가서 예, 결과물을 어떤 걸 냈을 때 예. 그게 다 이제 중국 기업과 중국 연구소에 귀속이 되고 예, 그쪽에서 뭔가를 또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각 연구소부에 있는 연구원들한테 네. 지적재산권 출원해 다 네 걸로 해줄 테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일종의 지적재산권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적권 내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팍팍 밀어주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예산 거꾸로 몇 조씩 깎는 나라잖아요. 예. 지금 이 차이가 이제 곧바로 엄청난 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인 네. 거고 네. 중국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거고 예. 이게 근데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기초과학의 저변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첨단 산업에서 네.
수년 전에는 LCD를 따라잡혔고 네. 이제 거의 OLED도 어깨 나란히 네. 하고 있다고 하고 D램 분야도 많이 쫓아오고 있고 예. 저쪽에서 이제 HBM도 시동 걸었다고 하고 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위협을 받잖아요. 네. 이게 일본 경제가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이 올라가면서 위협을 받은 것처럼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의 기술 발전 때문에 네. 위협을 받게 될 텐데 네. 이게 과연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극복할 방법은 당연히 있지만 예. 아무도 보려고 안 하고 들으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하셨어요. 우리 일본 기업들이 어째서 우리에게 추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혁신이라는 건 끊임없이 지금의 틀을 깨야 혁신이 되는 것인데 지금에 있는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업과 사회와 이 국가가 체제가 가면 당연히 혁신은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도 지금 시쳇말로 빤스 벗고 뛰고 기업도 죽어라고 뛰고 심지어 그 젊은이들이 지금 미국이 우리를 기술로 숨을 죽이고 있으니 내 한 몸 엔지니어로 바쳐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과학기술을 개발하리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취직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직시켜줄 테니까 목숨 걸고 한번 개발해봐 라고 할 때 가슴에 불태우면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거리낌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요건 안 되겠지? 요렇게 하면은 부장님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억제되어 있지만 예. 그 외로는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중국이 이 조직 문화가 권력에 약한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약한 거는 똑같지만 윗사람 소위 우리처럼 층층시하의 그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서열 개념이 없거든요. 이 퇴근하면 다 같이 맘먹는 문화란 말입니다. 중국도.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제가 볼 때 미국이야말로 퇴근해도 조직 위안 상하 관계가 존재하고 유럽만 해도 이제 굉장히 자유롭고 중국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분노하는 경우도 많죠. 오히려 그게 더 자유롭다고요, 중국이. 예, 그래서 그 제약받지 않는 발상, 그 다음에 그 아랫사람이거나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그 문화, 그리고 거침없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토양, 거기에 끊임없이 혁신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중국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는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격차가 커요. 회사 내에서도요?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데는 막 뜨겁게 불타오르지만 그거 딱 그 범위를 벗어나면 완전 찬밥. 어둠의 그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로봇, AI 기술, 전기차, 반도체 이쪽은 당연히 네. 스포트라이트를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받고 있는 쪽일 테고요. 네. 중국이 그러면 조금 더 성과주의가 강해요? 네. 어떤 연공서열 이런 것보다? 연공서열 그런 거 없죠. 연공서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착오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네. 권력 관계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권력 관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권력 관계가 연공서열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좀 연계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권력 구조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사촌 형이 시진핑이잖아. 뭐 그러면 그 친구가 젊다고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회사를 가면 그 뭐 대리가 있다고 칩니다. 그럼 제가 중국 회사에서 일했는데 제가 이제 중역이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아유 당신 지금 하는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돼 고루한 얘기야 라고 얘기해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 뭐 그러기도 하고 그 괜찮아요. 중국 조직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고 직위 고하를 떠나서 뭐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많고 적고 고향이 어디고 이런 인종이 뭐고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평등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권력 관계가 민감하고 그다음 엔지니어의 세계에서는 기술 좋은 놈이 권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엔지니어가 있으면 우와 저 사람한테 가서 같이 일해가지고 나도 좀 어떻게 이 열망은 한국의 유가 아니죠. 한국에서는 누가 내가 기술 좀 안다 그러면 쟤식이 말이야 쟤 5년 전에 말이야 뭐 이러겠지만 중국에서는 누가 이렇게 하면은 저거 나도 좀 배워야 되는데 딸이 붙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는 예. 출세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요. 이런 데서 와이스트리트 불러주고 그래가지고 유명해졌어요. 제가.
그랬더니 동창회를 갔더니 고등학교 동창이 이 박사 뭐 출세했던데 그럴 때 야 마음 먹지 마. 식 말이야. 응? 요게 한국식 문화라면 네네네. 예, 중국에서는 예. 야 너 뭐 텔레비 나왔더라? 이 자식 말이야. 그러면서 저 자식이 옛날에는 말이지 나한테 쥐어 퍼맞고 다니던 놈이야. 뭐 그러면 다들 막 우아하 웃고. 그러니까 이게 높은 사람이 됐든 뭐 했든 적어도 물론 센 사람이 되면 한 수 접어주긴 하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상하관계나 뭐 전 잘 나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상당히 평등합니다. 오, 그래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러니까 정치랑은 별개로 네. 이 사회 문화 특히 이제 기술 성과를 내는 이쪽에서는 조금 더 열려 있는 거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조직 문화도 그렇고. 오, 이거는 또 몰랐습니다 지금. 그 중국 기업에서도 그 높은 직책까지 많이 하셨잖아요. 예. 아까 그 CIO라고 하는 예. 뭐 인포메이션, 네, 그렇습니다. 뭐 정보 기술 예. 그런 데에서도 직원들하고 일할 때도 예. 굉장히 좀 수평적으로 대화하시고 막 이랬던가요? 그러면요. 저 극단적인 얘가 예. 제가 옛날에 이제 삼성에서 근무할 때 동료예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직급으로는 제 밑에서 일했던 직원이에요. 예. 제가 이제 삼성 그만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창업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헤매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아니 그렇게 헤매고 있을 거면 우리 회사라도 와 있으라. 그래서 제가 옛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데리고 있던 중국 직원이 하는 회사에 가가지고 직원으로 일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제 아래에 있을 때도 중국식 분위기니까 평등하게 같이 존중하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불렀을 때도 똑같잖아요. 입장을 바꿔보면. 네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만일에 내가 몇 년 후배가 하는 회사에 밑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뭐 고문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밑에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이상무 저거 해? 뭐 이렇게 해봐. 왜 이렇게 못했어? 이런 소리 들으면 못 참잖아요. 조금 쉽지 않죠. 예. 근데 중국은 괜찮습니다. 오. 노 프로블럼입니다. 약간 그게 조금 뭐 IT 기업 예. 이쪽에서의 분위기일까요? 아니요. 다른 데서도 다른 대부분 그래요. 많이 다르네요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중국 직원들이 한국 회사에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조직 분위기예요. 그래요. 오히려 한국 회사 조직 분위기가 더 딱딱하다는 거예요. 중국 굉장히 회사보다. 딱딱하죠. 뭐 이렇게 나 부장님 막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지 저거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IT 기술 그러니까 단순히 개발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 사람 같이 협업을 하는 데서도 그게 좀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그런 조직 문화가.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무슨 모임 갖거나 회의할 때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같이 한데 어울리는데 저쪽에 우중충한 양복 입고 저 코너에 자기들끼리 서 있는 사람이 두 그룹 있어요. 한 그룹은 일본인, 한 그룹은 한국인. 근데 중국 기업은 또 그렇지는 않고. 근데 뭐 중국인, 싱가포르 사람, 뭐 말레이시아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들은 같이 뭐 어울리죠, 섞이고. 제가 중국 기업 문화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서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신선한 충격이기도 하네요. 되게 뭐 좀 실리콘밸리 비슷하기도 하고요. 아니 원래 중국이 평등이 우선하는 문화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예.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IT 기술 발전에, 과학 기술 발전에 또 토대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수평적인 문화가.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빨리 가고 싶기 때문에 자기들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걸 빨리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아웃 오브 박스식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너 무슨 택도 없는 얘기야 하고 생경한 아이디어를 배척하는 경향이 좀 있다면 중국은 환영입니다. 계속해서 그 틀을 깨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막 도전적이고 누군가에게 불편하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틀을 깨라. 네. 그 TSMC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파운드리라는 게 일종의 뭐 제조업인데 서비스업에 가까운 제조업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외 고객사들을 만날 때도 TSMC가 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경직돼 있다. 고객 맞춤형. 고객이 해달라는 건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 약간 이런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파운드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여타저타 말한다면 좀 우습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한 가지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그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엔비디아도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예, 그럼 그 조그만 회사가 우리 요런 설계 반도체 설계했는데 칩 만들어 주세요.
해서 가면 삼성전자가 상대를 해줬을까요? 처음에 안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엔비디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삼성은 제가 아는 한 어느 정도 레벨이 자기들이 상대해줄 레벨이 돼야만 상대를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타이완 기업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작은 회사도 존중해줘요. 얘기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절을 당해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에 여기 뭐 가나다 중소기업인데 그러면 딱 끊어버린다는 느낌이라면 TSMC는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그러시구나. 그런 게 필요하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저희가 오더가 뭐 내년 상반기까지 다 막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 좀 받기가 지금 어렵네요. 이 캐파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스탠스가 당신을 위해 서비스하는 우리 TSMC. 우리는 설계도를 가져오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드립니다라는 자세잖아요. 근데 삼성의 파운드리가 과연 그런 식으로 일을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양양자 의원이 이제 삼성 출신이시잖아요. 네. 딴 데서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을 좀 들었는데 젠슨 황이 삼성에 대한 그런 좀 상처를 좀 받았다는 거예요. 네. 젠슨 황도 어려웠던 시절에 모리스 창이 예. 같은 뭐 대만 출신이니까 TSMC 오라고 자기가 도와주고 막 컨설팅도 해주고 제조할 수 있게끔도 도와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커진 다음에서도 삼성전자 이런저런 요구를 했을 때 삼성이 되게 좀 뻣뻣하게 나왔어서 그 이후로 젠슨 황 뭐 삼성 고위직을 잘 안 만나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전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그런 회사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마음 상한 회사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파운드리에 대해서 제가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네. 파운드리 사업 그러면 맨날 삼성들 걱정해 주시는데 네. 그 엄청난 삼성 걱정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파운더리를 이용해야 되는 기업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죠. 반도체 설계 기업들. 그러면요. 지금 반도체가 우리 현재 공업사회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많은 기업,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도 자기들이 필요한 반도체를 설계도 하고 만들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큰 엔비디아도 상대 안 해주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이러이러한 반전인데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가면 어서 오십시오 그럴 것 같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중국으로요? 타이완을 가요. TSMC한테. TSMC가 받아주면 정말 감사합니다고 영광입니다고. TSMC 아니어도 파운더리가 있으니까 네네네네. 거기 가서 왜냐? 거긴 일단 적어도 만나주니까.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니까.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또 뭐예요? 아이디어가 그쪽으로 또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파운더리라는 산업을 볼 때 삼성이 우리나라 파운더리가 세계 몇 위 기술을 내서 뭐 이것도 좋지만 그 파운더리를 이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 수많은 우리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들이 제대로 삼성의 파운더리를 이용할 수 없다면 어디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타이완 가보세요. 그 사람도 줄 서 있어요. 타이완 그 파운더리 회사들 앞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TSMC에는 각종 레시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많은 고객을 상대해 봤기 때문에 또 많은 고객들을 상대적으로 잘 응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레시피들이 있다. 뭐 이렇게 또 비유도 가능하긴 하던데. 야,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는 조금 난해하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파운드리 격차는 TSMC랑 삼성이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거의 60%대 그리고 10%대 초반 막 이렇게. 또 그 뒤에는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도 한 두세 개 또 올라오고 있고. 네. 중국 기업들도 파운드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중국 거의 내수용 그쪽만 잡아먹어도 또 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